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유진입니다. 제가 좀 빨리 나왔네요. 네. 우선 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가축분뇨 관리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녹조와 양분 관리에서 가축분뇨 양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좀 앞으로 좀 좋을까, 시사점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6곡지고요. 우선 녹조랑 양분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축분뇨 발생 처리 현황, 그다음에 가축분뇨의 환경 영향, 그다음에 외국에서는 어떻게 가축분뇨를 관리하는지, 우리나라에서 양분 관리는 어떻게 좀 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조와 양분입니다. 여기 녹조 포럼을 이미 많이 참석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담수 녹조에서 보통 주요 발생 인자는 먹이가 되는 양분과 기후, 온도랑 일사량, 그다음에 수체 수리 수문 특성이 되겠죠. 제가 최근에 2022년 네이처 자매지에서 게재된 논문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의 이리오이고요. 이게 서쪽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위성 사진인데요. 2011년 최대 발생한 부분을 이제 찍은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조류가 많이 발생된 거를 보실 수 있고, 이게 주로 이제 여기 비치 중심으로 이제 발생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이 밑에 마우미 강이라는 데가 주로 이제 영양 물질이 많이 공급하는 그런 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양분이랑 그다음 기후 인자, 그리고 그걸 두 개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더 이 기후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가를 이제 AI를 이용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 연구진들은 양분과 기후를 같이 고려했을 때 더 기후 발생의 어떤 강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검은색이 측정값이고 이 파란색이 양분인데요. 양분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리오 같은 경우에는 농업 양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녹조를 이끌고 녹조 발생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리오 유입지류인 마우미 강의, 죄송합니다. 강에서 이게 지금 마우미 강의 유역이고요. 거기서 이 지역은 인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인자였고, 거기서 이 마우미 강의 기여율에 보시면 도시는 한 15%밖에 안 됐고 농업계가 85%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학 비료가 85% 거의 80%를 기여를 하고 있었고, 분야는 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결국 농업계 인형 양분이 굉장히 많은 이리오의 녹조 대발생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농업 양분은 화학 비료가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분이나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다음에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릴 부속 유기질 비료, 이게 가축분 퇴비 액비인데요. 이 부분도 주로 이제 하루를 수입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 처리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축산업이 계속 전업화되고 규모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70년대까지는 농업이 이제 가족 단위로 경영이 됐고, 경축과 축산이 같이 복합적인 형태여서 축산은 노동력 확보를 위한 보조 수단이었고 농가 부업 형태였습니다. 근데 80년대 이후에 국가 축산진흥 정책하고 이제 국민 소득이 증가돼서 축산물 수요가 아주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7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이 부분은 돼지 소비량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이고요. 그래서 현재 21년 현재 가축
사육 두수는 지금 2억 4,700만 두 정도 되고요. 가축분뇨 발생량이 하루에 한 142킬로톤 정도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것도 계속 증가하는 걸 보시는데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 구제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돼지 뭐 SRF 같은 거 나왔을 때 그 단체로 이제 걔네들은 이제 매몰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속 발생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전체 오페 수량이 한 1%밖에 안 되지만 오염 부하로서는 굉장히 좀 상당한 양입니다. 뭐 TP 같은 경우에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사육을 하고 있는가를 좀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 농경지당 사육 밀도가 지금 한 20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이어서 한 2등 정도 하고 있고요.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그 FAO 돼지 사육 밀도인데요. 우리나라가 빨간색이 그 밀도가 더 높은 걸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중국보다는 아니지만 꽤 높은 사육 밀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이 발생된 그 가축분뇨는 12년 이후에 그 런던 조약 때문에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육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발생 축종을 좀 보면 돼지랑 소가 약 80%를 차지하고요. 그 부는 한 75%가 다 퇴비화가 되고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는 슬러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액비화랑 정화방류까지 되는 형식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그 영양을 보면 가축분뇨의 양분 함량이 얼마나 된가를 보면 사실 이게 축종이나 뭐 사료나 축사 형태나 뭐 분뇨 저장 처리 시스템이나 세척수에 있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12년부터 18년까지 이제 세계 실험실에서 측정한 자료인데요. 보시겠지만 물론 이제 축종마다 좀 뭐 그 대표값이 좀 더 특히 닭 같은 경우는 높게 나오긴 하는데 뭐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정보이긴 하지만 같은 축종이라도 이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도 좀 이렇게 그 가축분뇨의 특성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니까 이제 분뇨가 나오는데요. 분뇨에서 통해서 이제 영양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은 2000년도에 아지노모토라는 분이 한 108kg짜리 비육돈을 대상으로 질소가 얼마나 섭취되는가를 지금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질소를 먹으면 한 33%만 이렇게 몸에 저장이 되고 67%는 다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분뇨를 통해서. 그중에서 한 34%가 거의 그 암모니아로 지금 발생이 되는 걸로 이 돼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밀집 사육을 하게 되면 분뇨가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환경 영향을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영향은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이제 이렇게 발생된 분뇨를 잘 부숙을 시켜서 퇴비액비로 만들면 화학 비료를 대체할 수가 있고 지금 그 향수성 소화를 할 경우에 이제 그게 메탄을 이제 재생해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게 지역 환경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 매체별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뭐 물안경은 뭐 지금 오늘 녹조가 주제니까 굉장히 잘 아실 거고요. 부영양화 같은 경우. 대기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암모니아로 배출이 많이 돼서 뭐 산성화라던가 대기오염 물질이라던가 온실가스까지 굉장히 영향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물론 녹조와 많이 상관이 없겠지만 뭐 그 위해성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대도시 근처의 농업지에서 발생한 암모니아가 그 근처의 산업지대에서 나오는 VOC랑 싹스낙스랑 그 결합을 해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기작이 있다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축가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암모니아 관련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악취는 뭐 우리나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민원으로서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악취는 축사 외부로 나가는 그런 냄새인데 문제는 축사 내부에서도 좀 공기의 질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폐쇄된 축사에서 있는 동물도 문제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약간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폐쇄된 축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70%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밀집 사육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폐사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전염병에도 취약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살충제나 그다음에 뭐 항생제, 그다음에 뭐 중금속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분뇨에 많이 함유하게 되니까 그게 환경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박테리아의 굉장히 위험에 얘를 갖다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동물 복지 부분들도 그 축산업계에서도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디오에서 양분 감축 노력을 약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는 인이 이슈고요. 그다음에 농업 비점 오염원 감축을 하고 그쪽을 주로 말씀을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4R Nutrient Stewardship Certification Program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이게 환경, 경제, 사회적인 거를 다 합해서 네 가지의 올바른 뭐 R이라고 해서 그런 인증을 받도록 합니다. 농부들한테요.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리호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화학비료를 많이 쓰는 데 이슈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바른 양분, 그러니까 뭐 화학비료를 쓰든 퇴비를 쓰든 정확한 좋은 질의 비료를 쓰고, 그다음에 올바른 살포 비율, 토양 검증을 통해서 해당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만큼만 넣어라가 레이시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살포 시기, 아무 때나 넣지 말고 비 올 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벌써 뭐 겨울철에 막 땅이 꽝꽝 얼어 있는데 뿌리지 말고, 그래서 살포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올바른 살포 장소, 여기서는 지중살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이 흡수를 잘 할 수 있고 유출이 안 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거를 다 하는 건 인증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리호에서의 되게 좀 저한테 되게 신선했던 거는 교육과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농민들한테 가가지고 뭐 양분 쓰지 많이 초과하니까 이거 하지면 안 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제 말을 거의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농민들이 신뢰하는 사람들하고 기관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하고 농민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이거 외에 가축 분뇨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좀 살펴보면, EPA랑 USDA는 미국 농림부인데요. 공동으로 국가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공동으로 종합 양분 관리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그 양분 부하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도입을 합니다. 이 내용은 뭐 가축 분뇨 뭐 저장이나 뭐 관리뿐만 아니라 사료, 그다음에 거기 살포되는 토지 관리 이용, 그다음에 거기 얼마만큼 양분을 하느냐의 관리 부분, 그다음에 통계 자료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보통 북키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농 일지 같은 것까지도 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활용 대안이 있는 것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육시설을 대규모 밀집 사육시설을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게 보통 이제 카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카포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나눠서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그 사육 규모에 따라서 나누는데 의무사항을 다르게 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종합 양분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그거는 뭐 환경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마련을 하되, 대규모 카포의 경우에서는 이 계획 이행을 하고 이 계획 연간보고를 제출하고 5년간 자료를 보관하고 뭐 그런 관련 의무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규모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또 단계를 규모별로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좀 보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보다는 질소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이 그림은 좀 오래된 그림이긴 하지만 2009년도에 질소오염 부하가 어디가 뭐 기혈이 어떤가를 국가별로 준 건데요. 뭐 거의 대부분 모든 국가들이 50% 이상 농업 기여가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30년까지 비료 양분 소비 계획인데요. 90년 이후부터 거의 화학 비료 부분은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 분뇨 관리를 위한 유럽의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정책은 농업 정책과 질3년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정책이 여기서
10가지 정책 목표를 세웠는데요. 저는 되게 좀 이렇게 흥미로웠던 게 농업 정책 목표 중에서 3가지가 환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후 변화나 환경 보호나 경관 생물 다양. 어저께도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를 하신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그리고 질산염령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질산염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축 분뇨를 자연잠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질산염령은 질산염 민감 지역하고 굉장히 연관이 높은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준 기준에보다 높게 되면 질산염 민감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2년부터 15년까지 유럽의 주요 EU의 28개국에 대한 질산염 민감 지역의 지정 현황인데요. 이 파란색 부분들이 다 질산염 민감 지역입니다. 어느 나라는 거의 질산염 민감 지역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축 분뇨나 화학 비료 사용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사용 금지 기간이 설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장 시설에 3개월 6개월 설치 의무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동결 때는 살포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질산염령에 따라서 1년에 1헥타르당 170kg 질소 이상 살포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더 늘 수 있는 지역도 차별화가 하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어떤 기준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토양 환원을 통해서 환경 보존을 하겠다라는 게 어떤 그런 철학인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정화 처리를 안 합니다.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가는 것도 있지만 살포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농업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낙농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저희가 상호 준수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농업 지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 때 환경 의무를 해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을 높게 설정을 하고 하는데 근데 환경 조건을 잘 못 지키거나 그러면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85년도에 미국이 처음 도입을 했고 OECD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 특히 스위스에서는 지금 모든 직불금에 이 환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환경 목표랑 농업, 그러니까 규제와 어떤 인센티브를 통합시킨 되게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가축 분뇨 관리나 농업 비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면요. 이 그림은 OECD에서 제공하는 그림이고요. 이게 양분 수지 그림인데요. 양분 수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투입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비료,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가축 분뇨 발생량, 그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질소 고정량까지 해가지고 한 모든 질소 투입량을 합한 값하고 작물에서 생산된 양, 그다음에 잔사량을 뺀 거가 결국 양분 잉여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질소 수지는 1위를 하고 있고요. 인수지도 지금은 1위인데 지금 21년 당시 일본이 제출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1위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 약간 높은 경향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질소 수지나 인수지가 거의 세계 탑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농업에서 나는 양분 잉여량이 세계에서 되게 높은 수준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무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환경부에서는 가축분 처리 다각화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농경도 좀 줄어들고 가축분뇨는 계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허가가 어떤 그거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축분뇨는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라서 지금 바이오가스 돈문료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화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IPCC에서 탄소 저감에 대한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물론 IPCC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한 게 아니고는 이제 목질계 바이오매스 부분에 대해서 한 거지만 가축분 분도 열어놓기 때문에 지금 농림부에서 이걸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부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토양 개량제. 근데 아직 지금 검토 중이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공익형 종익 직불제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농업 활동을 통해서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년부터 했는데 21년 기준에 111만 명 기준으로 2.2조가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본 정부에서 지금 5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근데 되게 그 환경적으로 재미있을 거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17개가 있는데요. 제 노란색으로 좀 저희랑 연관되는 걸 표시를 했습니다. 환경 쪽에서는 보면 뭐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적정 시비 살포해라. 그다음에 뭐 비료 적정 보관하고 가축 분뇨 같은 게 살포 기준 준수하고 그다음에 뭐 배출 금지하고 뭐 하천수, 지하수 이용기 준수하고 이게 환경적인 준수 사항이고요. 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영농기 일지 작성하고 그다음에 교육 들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농림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좀 공익형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돼 있는데 여기서도 환경 분야랑 아까 말한 상호 준수를 굉장히 고려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양분 관리 아까 양분 관리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양분 관리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또 이게 환경 정책과 연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물 관리 수질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부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정 시비를 하거나 뭐 이모작이나 뭐 동계 조사를 사료를 재배하거나 뭐 저감사를 사용하거나 뭐 그런 등등의 어떤 방안 같은 걸 갖다가 연계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행 평가할 때 행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를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 따끈따끈하게 오하이오 EPA에서 올해 6월 말에 마우미 아까 말씀드렸던 마우미 뉴욕 양분 TMD 저기 총량이죠. 미국식 총량인데 그거를 이제 제출했습니다. 아직 연방 EPA에서 그거를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그거를 뭐 이렇게 최종화되진 않았는데 되게 보시면 점오염원이 한 5톤 정도의 인 저감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비점의 시설형 그걸 갖다 개량해서 한 그거를 갖다 얘기하면 92톤 정도 지금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 비구조적인 방법이죠. 이거 농업 비점 관련된 이 부분은 366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TMD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분 관리 방향을 어떻게 될 것이냐. 농축산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농축산업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적용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2, 3차 산업화가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금 부과하기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오염을 식별하거나 측정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농약을 파는데 뭐 거기다가 세를 매기거나 비료를 할 때 세금을 매기거나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직접적인 환경 오염과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그러면 그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어떤 엔지니어링 접근으로 처리 다각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부랑 농림부랑 정책 연계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